이어서 여론 설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론 설비라는 것은 설비를 통해서 주택 내에 열을 공급하거나 또는 이제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방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설비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먼저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건물의 냉난방 계획 중 이제 가장 초기 단계 계획이고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 여기에서 이제 특성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RC로 되어 있냐, RC 구조 또는 목 구조 또는 강 구조, 뭐 여러 가지 그 구조 재료에 의해서 이제 구조 시스템이 되어져 있을 텐데, 그런 구조 시스템의 특성, 또 지역 여건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건물의 규모, 또 용도는 뭔 용도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 시간과 에너지 공급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은 크게 냉여론, 그 다음에 온여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택 내에 공급되는 여론, 따뜻한 온도 또는 시원한 냉한, 여름철에 이제 시원한 그런 여론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냉여론 그리고 온여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펌프라든가 반송 배관, 이제 이건 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이런 그 설비에 들어가는 뭐 펌프라든가 반송 배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공기조화를 조화기를 이제 설치해서 그 여론 또는 냉여론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게 이제 여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보면 선정할 때의 기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냉여론이든 온열여론이든 간에 그 기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되는지 에너지 검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보일러를 통해서 강제로 이제 가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기기가 보일러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요즘은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난방이라든가 또는 뭐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난방 또는 중앙 난방 이런 것들로 지금 시스템화되어서 여론을 공급하거나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보일러를 통해서 이제 그 여론을 공급할 경우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수조가 있겠죠. 그래서 온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층, 30층, 80층 이렇게 층수가 높기 때문에 펌프를 통해서 이제 위로 올려서 여러 가지 뭐 개별 개실, 그러니까 각각의 실의 세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 그런 온수 펌프에 의해서 올라간 게 이제 전기 트랩을 이용해서 온풍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열 교환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응축을 해서
응축을 해서 냉방 펌프를 이용해서 응축을 하면 이제 그 세대, 각 세대별로 각 실에 개실에 공기 조화기를 통해서 이제 냉품, 차가운 또는 시원한 바람을 이제 불어주게 하는데, 그때에 이제 냉각탑에서 냉각수 펌프를 통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각 세대에 냉수 펌프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마 밸브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압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일부 가마 압력을 낮추어서 세대별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기 검토인 경우는 부하, 계통별 부하 계산 시에 산정한 냉난방 그 설비의 부하에 대해서, 부하라는 것은 이제 캐패시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기가 갖고 있는 캐패시티, 용량, 능력, 용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기마다 다 캐패시티가 되어져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런 기기의 용량으로 이제 각 기기 자체에 대한 고정비, 변동비, 신뢰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에너지와 연관시켜서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런 기기의 가격, 경제성, 사용 내구 연한, 몇 년 사용하면 기기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 경고성, 효율,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해서 기기를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검토, 이제 우리가 냉방 또는 온열 열원을 공급할 때에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또는 에너지 동향, 예를 석유 또는 가스,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서 안전성 있게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돼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검토, 그래서 설비비에,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가장 저렴하고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설치 공간이 적게 들어가고 관리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운전 방식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서 유지 관리에 유리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유 용량 산정 해가지고 기기 검토, 에너지 검토, 조합, 시스템 검토해서 각각의 기기 검토에 대한 부분들, 일반 사항이라든가 고정 비용, 믿는 비용,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에너지 검토도 지역성, 경제성, 안전성, 공해 관련 이런 부분도 이제 검토해서 에너지 검토하고, 시스템 검토에 있어서도 이제 분할 검토, 방식,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해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기 방식이 선정이 돼서 내가 여론 공급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있는데, 에너지 시스템은 냉난방 시 일반적인 냉온열기의 그 기기 조합은 이제 터보 또는 보일러, 그다음 흡수식 냉동기 보일러, 지역난방, 그다음에 척화식 냉온수, 그다음에 외부 열원 열펌프,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기기의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각 냉동 방식에 대한 그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터보식이냐, 흡수식이냐, 뭐 스크롤식이냐에 따라서 각각 항목에 대한 등급이 뭐 A부터 C까지 이렇게 D까지 있네요. A부터 D까지 항목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용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왕복 그 공랭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건물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장단점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랭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소규모에 쓰이는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터보식의 복수 터빈 구동 같은 경우 기계 지역 냉난방용으로 이제 쓰이는데, 보수 관리에 이제 C 등급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죠? 용량 제어성이라든가 설치 장소 이런 것들, 소음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설치비도 좀 많이 고가로 들고, 운비비만 조금 A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각각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계획. 대체 에너지는 이제 뭐 대체 에너지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자연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그죠? 각각을 이제 대체해서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석탄이라든가 석유에서의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제 그 대체한, 아까 얘기했듯이 신 또는 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또는 파력, 파도의 힘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죠. 이건 이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에너지, 이건 이제 태양 관련된 에너지, 뭐 기타 지열도 있죠. 지열 에너지, 땅에서 나는 에너지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대체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져 있죠. 대체 에너지, 자연 에너지, 태양, 풍력, 해양, 지역, 수력, 바이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에너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 신에너지죠. 신에너지, 연료전지, MHD, 그 다음에 수소,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재생에너지죠. 이런 것들이 있다. 대체에너지 종류는 금방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이제 태양에너지 뭐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풍력에너지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당 시술 개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번 여기 이제 그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별판이 있겠죠. 지별판, 태양열을 지별판에서 지별을 해서 각각의 지별판에서 지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 건물의 옥상 위 지붕에 많이 이제 하고, 또는 이제 그 평평한 그런 야산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 그 태양열 급탕인 경우는 여기서 에너지를 받은 걸 가지고 여기서 순환 펌프를 통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저탕조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얻은 태양열에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따뜻하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해서 그다음에 열 교환해서 보일러로 가게 하면 되겠고, 보일러에서 이제 응축 수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쪽은
이렇게 유량기라든가 팽창 탱크, 가마 밸브를 통해서 보급 수관 이제 가거나 또는 환탄관 또는 급탄관 해서 이제 그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라든가 욕실에서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수력 에너지에서 여기 나오죠. 이제 수력가 얘기했듯이 파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파력 에너지도 하나의 물로 파도의 힘에 의해서 바다에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력에 의해서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 또 어느 정도 국내 해외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얻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좀 한 번씩. 해양 에너지는 이제 파력만 있는 게 아니고 조력, 해류, 그 다음에 해수 온도차,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도 마찬가지 식물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에서 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얻어지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거죠. 아니면 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해양에너지 이용 개념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래서 물로부터 이제 추출해서 수소하고 수소를 이제 물에서 추출해서, 물은 이제 H2O니까 여기서 이 수소를 이제 추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 에너지화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땅 속에서 이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또 연료전지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을 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열 히트펌프 작동 원리에 대해서 히팅하고 쿨링 해서 사이클을 적어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GL 라인이죠. 여기 땅 속에서 이제 여기 땅 속에 묻히는 거죠. 여기 GL 라인이고 땅 속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서 이제 쿨링 시스템에 의해서 쿨링 모드로 한다든가, 또 히팅 시스템에 의한 히팅 모드로 해서 따뜻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공기 또는 시원한 공기 이렇게 쓰게 된다. 여기 이제 지열 에너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HD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유체 발전 해가지고 자장 중에 유체가 운동할 때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그런 발전이 되고, 효율은 뭐 이 정도 된다.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하고 이제 환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냉난방 부하 계산, 부하 계산의 종류에는 이제 최대 부하 계산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먼저 최대 부하 계산법 보면 설계용 부하 계산으로 대개 이제 TAC 2.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외기 설계 온도를 정하고 실내 설계 온도와 실내 온도와의 차이에 의해서 환기, 벽체 전도에 의한 열 손실 또는 획득, 그다음에 태양 복사열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이 최대 부하 계산법이 되었고, 장비 용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규격 선정에서 이제 이런 그런 선정에 의한 목적으로 이제 최대 부하 계산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일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도씨 하루에, 그 다음에 K값, 그 다음에 면적, 난방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도일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부분이죠. 연간 365일 이제 하면 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24시간 냉난방 할 때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열부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 조건,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그다음 벽재 구성 재료, 방위 및 제실 부하의 변동 등의 기타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연중 부하량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동적 열부하 계산법이 되고, 최대 부하 계산법이 정적인 계산인 것에 비해서는 이제 동적인 변화량을 이제 감안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동적 열 부하 계산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확장 도일법, 전산기법, 그 다음에 표준법, 표준빈법, 그 다음에 수증빈법, 정부와 상당 기간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한 번씩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인데, 공기조화 기기, 건축물의 냉방, 그 다음에 산업용의 냉장, 냉동, 실내 또는 내부의 열을 흡수해서 온습도를 저하시키고, 이 흡수한 열을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에 악영향 없이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장비를 이제 냉열원 장비라고 하고, 또 공기조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열원 장비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냉동기와 냉각탑. 그래서 냉동기는 냉수 등 냉열원을 생산하는 기기이고, 냉각탑은 이제 외부로 열을 배출하는 기기가 이제 냉각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종류하고 그 적용 표로 이렇게 나온 게 냉동기 성능 비교표, 냉각탑 성능 비교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여기에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동 소음이 좀 있다, 많이 있다, 좀 적다, 아주 적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적용, 어느 건물에 어떤 규모에 적용하면 좋은지, 냉동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탑에 대한 부분도 쭉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체크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터보 냉동기, 그 다음에 스크루 형태의 냉동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고, 냉매가 있습니다. 냉매는 이제 냉열원 장비에 있어서 저열원에서 이제 열을 흡수해서 고열원으로 방열하기 위해서 이 열이 운반에 사용되는 매체를 이제 냉매라고 하죠. 우리가 에어컨 생각하면 돼요. 에어컨에 이제 매년 여름이 되기 전에 청소하고 냉매를 체크를 대부분 하죠. 매년 안 해도 좀 시간이 되면 냉매를 체크해서 에어컨 그 냉매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차가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조화에 있어서도 냉열원 장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R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매는 이제 높은 안전성, 그다음에 무도성, 그다음에 과업 범위한 응용 범위를 지니고 있는 염소와 불소, 탄소로 구성된 이런 화합물로 CF시계 냉매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일반적이고, 왕복 동식, 그 다음에 회전 동식에는 이제 R12 또는 R22, 원심시계는
R11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 요거 이제 R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냉매를 표시하는 게 되고, 요 뒤에 붙이는 숫자들은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한 번씩 그 냉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냉매 계열이 나와 있습니다. CFC 계열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HCFC 계열, 그 다음에 HFC 계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고, HFC 계열의 화물인 경우, 그 다음에 능력 단위, 냉동 능력의 단위 가지고 일반적인 열량의 표시 방법으로 SI 단위로는 이제 W, 그 다음에 중력 단위는 이제 kg/hr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냉동 능력의 단위로는 이제 냉동톤 이렇게 부르고, 그 간접적으로 이제 단위가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톤에는 이제 미국 냉동톤, 그 다음에 일본 냉동톤, 미국 냉동톤은 이제 USRT, 이렇게 일본 냉동톤은 이제 JR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공제업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냉동톤을 이제 주로 쓴다. 그다음에 그 미국 냉동통 1 USRT는 이제 3024kcal/h 이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냉각 능력의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용 냉각탑의 냉각 능력의 단위로는 냉각톤을 이제 이라고 부르고, 그런 단위를 쓴다. 그래서 냉각톤은 이제 미국 냉각톤, 그 다음에 일본 냉각톤 중에 이제 일본 냉각톤을 주로 쓴다. 이제 냉동톤은 이제 미국 냉동톤을 쓰지만 냉각톤은 이제 일본 냉각톤을 이제 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일본 냉각톤은 이제 냉동기 능력의 1냉동톤 1JRT에 대응해서 3,900kcal/h 이 정도 되고, 기준 조건은 외기 수급 온도가 27도씨, 그리고 WB 냉각수 입출구 수온은 이제 37에서 32도씨, 순환 수량은 이제 11 LPM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냉동 능력의 단위하고 냉각 능력의 단위가 각각 있고, 그 다음에 압축 냉동기가 있습니다. 압축 냉동기는 기본 원리는 이제 압축기로 냉매가스를 가압에서 이제 형성된 고압의 가스를 이제 응축기에서 냉각하여 응축열을 제거한 액화 후 팽창 밸브 조절에 의해서 감화해서 증발기에서 이제 기화한 열을 흡수 냉열원을 생산하고 증발하는 게 이 압축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가스는 다시 이제 압축기로 흡입돼서 피드백하는 거죠. 순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압축기 냉동기의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되니까 체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인 물을 상변화에 하여서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순으로 이제 순환해서 흡수액의 리튬 브롬화물 수용액을 이제 흡수기와 재생기 사이에서 왕복해서 이제 작용하는 수용액이 되고, 이러한 순환 과정은 흡수식 냉동 사이클이라고 한다. 흡수식 냉동 사이클 중에 증발기에서 냉각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흡수식 냉동기가 되겠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기본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냉각탑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기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기에서부터 냉각탑 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증발기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재생기, 음축, 이렇게 다시 한번 냉각탑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 그 다음에 냉각탑, 아까 얘기한 냉각탑.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이 지금 이렇게 대항류식 냉각탑하고 직류류식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류식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직교류식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공조 방식의 선정 요인과 분류인데 이거 조금 이제 여러분 체크해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조 방식의 선정 요인은 조건을 보면 기본 성능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응성 마찬가지, 안전성, 경제성, 공간 한량성, 융통성, 관리성, 시공성 이런 내용들이 고려돼서 선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조 방식의 선정 요건의 조건들이 고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일 덕터 정풍량 방식. 그래서 단일 덕터 정풍량 방식은 공조 공간에 단일 덕트로 일정 풍량을 송풍하고 부하 변동에 따라 급기 온도, 습도 가변시켜서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공조 방식의 분류에서 중앙 방식, 정공기 방식하고 공기 수방식, 전수 방식, 그다음 개별 겸용 방식이 있고, 공조 방식의 명칭으로는 이제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의 그 개념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기부터 시작해서 쭉 추출구에서 이제 어떤 객실이 각각의 이제 그 개체 실이 되는 거죠. A실, B실, C실에 공급이 급기가 이제 공급이 되고 리턴해서 배기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단일덕도 변풍량 방식은 공조 공간에 단일덕도로 일정 온도의 공기를 이제 송풍하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가변을 시켜서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되겠고, 변풍량 기구를 각 실 또는 부하 특성에 따른 구역별로 설치하고 실내 온도에 의한 송풍량을 조절해서 공기 조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위덕터 변풍량 방식의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기서 각 실에 이렇게 개별실에 객실에 이제 공기를 급기하고 다시 리턴해서 배기시키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 덕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덕터 방식은 냉풍과 온풍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덕터를 설치해서 일정 온도의 공기를 송풍하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냉풍, 온풍을 혼합해서 급기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통의 덕트가 이제 설치돼야 되고, 각 실마다 부하 특성에 맞는 또는 같은 구역별로 혼합 기구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실내 온도에 의한 냉, 온, 풍량은 조절, 적정 온도를 이제 혼합해서 급기하는 그런 공기 조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술실이라든가 실험실 그런데 이제 온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조건이 엄밀하고 기압차에 따른 기류 제어가 요구되는 그런 실의 이제 용도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중덕터 공급 방식의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배기까지 한 번씩 봐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일덕
덕트 제열 방식. 이것은 이제 공기 공간에 단일 덕트로 일정 온도의 일정 풍량을 송풍하고 부하 변동에 따른 재가열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방식에 대한 개념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펜 오일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송풍기와 냉, 온수, 코일, 필터 등으로 이제 구분돼서 구성된 펜코일 유닛을 각 실마다, 개실마다 이제 넣어서 또는 구역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 이건 이제 펜코일 유닛 방식의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코일 유닛 방식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등의 냉매 개통기기와 송풍기, 공기 여과기, 자동 제어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한 대의 기기로 공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그렇게 생산된 방식이 이제 패키지 방식, 패키지 유닛을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유닛 방식이 이제 공냉식 있고 수냉식이 있고, 개념도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배관 설비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냉수 배관, 그 다음에 냉각수 배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조 배관 설비에 있어서 회로 방식은 개방식, 그 다음에 밀폐식 있는데, 그 냉각탑이 이제 위에 있는 경우 개방식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추결조가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밀폐식이 있다. 그 다음에 펌프 설치 방식도 있고, 펌프 설치 방식 단식, 복식이 단식, 복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수관 방식이 있습니다. 냉난방 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실 또는 구역별로 이제 분산 설치된 공조 기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열매수의 균일한 공급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제 열매수의 밸런싱이다 이렇게 하고 중요하게 되고, 이 밸런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기와 각 공조 기계 간의 순환 경로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균일하면 이제 순환 수량도 이제 균일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밸런싱이 되는 순환 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관식의 사례 개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 배관 방법에 대해서 보면 냉수 계통 배관 방법, 냉각수 계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냉수 계통의 배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관의 구배는 250분의 1 정도 필요하고, 임상관 상부, 그 다음에 상하로 이제 굴곡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공기 빼기 밸브가 설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온 변화에 따른 배관 신축을 고려해서 신축 접수 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온과 결로 방지를 위해서 배관에, 그리고 부속품에 이제 단열이 필요하고, 기기류의 배관 주입구에는 온도계와 압력계를 설치한다. 2방 또는 3방 밸브 유량계 오염 시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기계의 상류측에는 여과기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출입구 배관에는 이제 개폐 밸브, 그다음에 응결수 배관에는 이제 배관의 구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냉각수 배관 밸브 방법에는 여기 있죠. 그 내식성 있는 관재료 선정하고 수처리한다.
그다음 비운전 시 전 배관의 물을 빼서 최하부 밸브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그다음 동계는 운전하는 경우에 동결 방지 조치가 필요하고, 개방식 냉각탑인 경우에는 펌프는 냉각탑보다 하부에 설치한다. 이런 게 이제 냉각수 계통의 밸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분포가 있습니다. 실내 기류와 쾌적성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실내가 쾌적해야 되겠죠. 적절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돼야 되겠고, 한번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구, 흡입구, 추출구의 종류, 덕트 말단에 설치해서 실내 공기를 이제 불어내는 개구부가 이제 되겠고, 추출 기류의 특성, 설치 위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종류를 보면 이제 충류 추출구하고 복류 추출구가 있고, 격자형, 노즐형, 아모네형, 펜형이 있고, 명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명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충류 추출구의 노즐, 그 다음에 벙커 이런 것들은 여기 디퓨저 종류 이런 것들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씩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복류 추출구의 아모네형 추출구, 그 다음에 펜형 추출구, 그 다음에 단류에서도 이게 배인격자, 슬로형 추출구, 다공판 추출구 이렇게 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 격자형 흡입구, 그 다음에 머신룸형 흡입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분포의 계획, 추출구 흡입구의 배치 계획이 되는데, 추출구의 배치를 보면 공기 부하가 평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추출구는 이제 균등하게 배치된다. 그리고 냉방 시에는 이제 저온 추출 기류가 자중으로 내려앉음으로 실내 상부 공간에서 충분히 확산된 후에 거주역에 내려가도록 한다. 그래서 천장 높이가 낮은 방에서는 유인비가 큰 추출구를 사용한다. 쭉 있는데 한 번씩 또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의 배치, 마찬가지 추출 기류에 비해서 실내 공기 분포에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추출구의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이제 감안해서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출구의 배치를 고려해서 추출 기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흡입구를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실내 기류가 이제 정체될 많은 곳에 흡입구를 배치하면 이상적인 실내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트 설계하고 방음이 있는데, 덕트 설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설계 과정, 흐름도가 있으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실 부하에 의한 송풍량을 먼저 결정하고, 추출구와 그런 흡입구의 위치라든가 형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출구, 흡입구, 계당 풍량을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기조화의 위치를 결정하고 덕트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략적인 덕트 경로 설정을 하고, 댐프류 등 덕트 기구 위치 결정, 덕트 크기 선정하고 산수 설비 설계, 그 다음에 덕트 개통 저항 계산,
송풍량 사양 결정, 덕트 개통 소음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시공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음 및 방진 계획,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전달. 여기 이제 설비에 의해서 생기는 소음 또는 진동이 이제 유발되는데, 그러한 이 설비에 대한 이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과 진동은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소음과 진동이 유발하지 않도록 설비를 시공을 해야 되겠죠. 소음 진동의 전파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전기 모터라든가 그 다음에 댐퍼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소음이 또는 진동이 전달이 되고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음 설계의 사전 고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덕트 계통의 소음 계획에 있어서 먼저 공기기기실은 차음 구조, 각종 기계 덕트 배관류는 이제 방진 구조 이렇게 하고, 송풍기는 이제 동적 균형이 잘 잡혀서 정압이 작고 효율이 높은 것을 이제 선택한다. 송풍기 선정할 때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음 계획의 설계 순서 있어요. 기본 소음 계획 및 설계 순서, 허용 소음 결정하고 발생 소음 얼마인지, 그 다음에 덕트 계통의 소음 감쇄량과 새로운 소음의 발생량 비교하고 가감해서 소요 소음제 감쇄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소음 계획은 송풍기의 토출 측하고 흡입 측에 대해서 모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쇄량에 적합한 소음 장치를 설계해서 계획한다. 이렇게 공조기 방진 설비 있습니다. 요 밑에가 이제 방진 패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로우가 되겠죠. 스프링 방진기가 들어가 있는 플로우. 그래서 여기 이제 설비가 있을 때 발전기라든가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방진 패드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이제 네오플라임 패드를 하고 또는 스프링 방진기가 깔린 거죠. 그 다음에 난방 설비, 난방 방식의 개요. 먼저 개별 난방과 이제 중앙 난방이 있다. 개별 난방은 이제 개별로 하는 거고, 중앙은 중앙으로 하는 거죠.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 또 마찬가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증기 난방, 온수 난방, 그 다음에 대류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이렇게 난방 방식의 비교 해가지고 나왔죠. 증기 난방의 장점과 단점 적용 한번 체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온수 난방의 장점, 단점 적용 건물, 복사 난방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난방 효과. 그래서 복사 난방은 이제 실외 상하 온도차가 적고, 대류 난방은 이제 상하 온도차가 크다. 실내 환경 분포가 이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걸 이제 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난방에 대한 패턴이 있고, 가로축은 이제 온도가 되어 있고, 공기 온도가 되어 있고, 세로축은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직 분포가 이제 쭉 보면 요 윗부분 높이니까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그 온도차가 많이 생길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실내 환경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증기난방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생된 증기를 각 실에 설치해서 이제 방열기에 공급하면 되는, 그래서
증발, 잠열, 난방을 하는 게 이제 증기 난방이고,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 압력에 의한 분류는 고압식, 저압식, 페이퍼식, 진공식이 있다. 나머지 방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압력에 의한 분류 먼저 보면 고압식에 대한 부분, 저압식, 페이퍼, 진공식. 그 다음에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단관식, 복관식. 그 다음에 환수 방법에 의한 분류, 중력 환수식. 이렇게 쭉 나머지도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 고압식이 어떤 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급 방식에 의한 분류, 증기 난방 설계. 증기 난방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되어야 될 게 효율적 선택해야 되고, 개통 확립, 그 다음에 효율 증대. 그래서 효율적 선택은 적정한 압력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공급이 이제 될 수 있도록, 개통 확립, 공급, 응축, 수, 환수 계획, 보일러 급수, 보급수, 개통,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기 트랩, 이런 증기 트랩들이 있다. 그래서 증기 트랩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열기, 히트 코일 등으로 이제 가열 기기하고 증기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이제 증기와 분리해서 응축수만 배출하는 거가 되겠고, 잠열을 보유하고 있는 증기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의 목적으로 갖는 게 이제 증기 트랩이다. 그 다음에 공기 배출 밸브, 그 다음에 증기용 감압 밸브가 있다. 그 다음에 온수난방의 특성, 장단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단점. 그 다음 팽창 탱크 있어요. 팽창 탱크의 설치 목적 한 번씩 정리해 두기 바라고. 난방기기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인간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 습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기기, 이제 난방기기라고 하고, 방열기, 원품 난방기, 열교환기, 보일러 구분할 수가 있고, 방열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열기의 분류, 형식상에 의한 분류, 재료, 열매에 따른 분류, 형상에 의한 분류를 보면 그 다음에 재료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열매에 따른 분류, 증기용, 그 다음에 열교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 설비가 있는데, 또 좀 간단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 기준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부터 중요한이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기 바라고. 넷째. 그래서 우리나라 실내 공기 환경 기준을 보면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이제 뭐 부유분진 같은 경우 0.15 mg 입방미터당 그렇다. 환경보존법에는 이제 연평균값 24시간 1시간에 대한 분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1000ppm,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10ppm, 연평균은 이제 8ppm, 8시간 20ppm, 이 정도 기준 이하가 되겠죠. 기준이 우리나라 공기 환경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8에서 27도씨, 상대 습도, 탄화수소,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 아황산가스, 뭐 이런 것도 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건축법 시행 규칙에 없는 것은 이제 환경보조법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환기 방식, 틈새 바람은 이제 말 그대로 창문이나 벽체 틈새로 외기가 이제 스며드는 그런 침기의 원인으로서 바람의 압력과 실내 온도차에 따른 불역 현상 또는 굴뚝 효과 두 가지가 있다. 굴뚝 효과란 이제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게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내외 기압차를 일으켜서 외기를 침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높은 실내 공기가 상승해서 건물의 상층 부위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층 부위에서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되는 거죠. 여름철에는 공기의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되는 효과. 이걸 이제 틈새 바람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누출 공기, 그 다음에 환기량 하나씩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환기량도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실용도별 환기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일대에 몇 회, 그 다음에 화장실, 수세식, 사무실, 극장일 때 각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욕실 환기 횟수, 환기량, 세탁실, 주차장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규에 제시한 환기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실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옥내 주차장, 이제 주차장 법에 의해서 시행 규칙에, 작업장은 이제 기타. 그 다음에 무창장 환기, 그 다음에 극장, 영화관, 집회장, 흥행장, 이 정도 환기량이 이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건축물일 때, 그 다음에 환기 방식이 있죠. 환기 방식, 기계 환기, 자연 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제1종 환기, 그 다음에 2종 환기, 강제하고 자연, 3종 자연 방제, 자연 급기, 자연 배기, 이렇게 네 가지로 환기 패턴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천천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환기가 있습니다. 기계 환기는 이제 강제로 기계를 써서 배기하는 방법이 되겠죠. 1종 환기 또는 2종 환기 쭉 되어져 있는데, 기계 환기에서 1종 환기란 강제로 급기하고 강제로 배기하는 방식이고, 기계 환기에서 2종 환기란 이제 강제로 급기하고 이제 자연 배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기하고 배기를 이제 강제로 하는 경우하고, 급기는 강제로 하고 배기는 자연으로 하는 2종 환기가 있고, 자연도 급기고 그 다음에 배기는 강제로 하는 게 이제 3종 환기가 있다. 이렇게 쭉 보면 되고, 자연 환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고, 틈새 바람에 의한 그 환기를 보면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그 석션, 부합이라든가 정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계구 부위에서 환기가 되는데 쭉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기 바랍니다. 풍압이와 환기, 풍력 영향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이동할 때 그 자연스럽게 틈새에 의해서 풍압 환기가 일어난다. 얘기가 되겠고, 실내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거죠. 급기하고 배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환기 계획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